2024년 연말정산 총정리에 대해서 자료 준비 그리고 국세청에서 놓치고 있는 절세 방법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국세청 사이트에서 연말정산에 대한 홈택스 사이트를 들어가면요 한 번에 조회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연말정산에 대한 금액이 다다다다닥 입력이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국세청 TIS 자료를 통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들이 다 수집이 되는 거고요. 너무 간단하죠. 하지만 연말정산 홈택스에서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서 나오지 않는 것 여기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신다면 연말정산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동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금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자, 보면요 국중 장애인 확인 서류가 있어요. 연로하신 부모님 같은 경우에 국가적인 이제 장애인 급수를 받지 못했지만 장애인으로 병원에서 진단해주는 서류가 있습니다. 의료비 중에서 안경 구입비 이런 거 조금만 더 챙기면 세금이 많이 줄어요. 자, 주택 관련 월세 세액공제, 임차 차입금, 원리금, 금융증빙 이런 것도 놓치면 세금 너무 아깝죠. 월세 사시는 분들 한도 요건 잘 갖춰가지고 공제 받는 게 좋습니다. 국외교육비 이런 거 국가가 잘 모르죠. 납입증명서라든가 국외교육기관 증명서류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벤처기업 투자를 했거나 출자를 하신 분들 이거 굉장히 소득공제 혜택이 큽니다. 또 조회되지 않는 지정기부금 단체 확인 서류 이런 것들도 잘 준비하실수록 여러분들 세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몇몇 교육비하고 지정기부금에 관해서는 2024년도 바뀐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의 개념부터 해서 전체적인 이제 종합소득을 가지고 연말정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에는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이하면은 분리과세로 해서 종결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또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 배당 주식 같은 거 투자해서 배당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종합소득이 2천만 원이 초과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하고 3.3% 원천징수 하시는 분들도 연말정산 안 하죠. 이분들도 5월 달에 소득세 신고해요. 그래서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있으신 분들 또 2천만 원 초과되는 종합소득 과세 있으신 분들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근로자들은요 대부분 3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고 끝나는데 만약에 이거를 놓쳤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5월 달에 사업소득이나 2천만 원 초과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같이 합산해서 5월 달에 소득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 연말정산은 세금이 얼마가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매월 얼마간의 금액을 원천징수를 합니다. 매월 급여 받을 때 조금씩 떼요. 그래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걸 통해서 19,520원씩 떼는데요. 이거를 1년 동안 모아서 봤더니 23만 4,240원 정도를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천징수한 금액하고 연말정산하는 걸 비교를 해보니까 원래는 한 20만 원만 내도 됐었던 금액이에요. 그러면 34,240원을 더 냈네요. 이거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을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덜 낼 수도 있어요. 18만 원만 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납부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은 미리 떼놨다가 마지막에 실제로 낸 게 맞는지를 정확하게 정산해주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세금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의 절차는 근로소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와 세금을 거쳐서 세액공제를 거치는 동안에 이제 세금을 계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먼저 이제 비과세부터 여러분들이 잘 챙기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실비 변상적인 급여, 차량 운전 보조금 이런 거 받으시는 거는 20만 원 이내에서 회사에서 이미 비용 처리를 해준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물 식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밥값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월 20만 원까지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은 2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이게 2023년도에 적용이 되는 연말정산 개정 내용이고요. 자, 소득공제를 추가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소득공제는 이익에서 빼준다는 얘기죠.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또 소득공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기본공제에 대해서 1인당 부양가족이 있으면 150만 원까지 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양가족 공제 자료를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다 반영해서 갖고 오면 좋은데 이걸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직접 판단을 해서 부양가족을 등록을 시켜야 돼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야지만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같이 살면서 소득이나 연령 요건이 충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살지 않더라도 부모님은 우리가 생계를 책임지면은 가능도 해요. 그래서 소득 요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나 이 부양가족은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에 소득공제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원칙을 알려드리면요 연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또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소득이 있어야지만 소득 요건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100만 원 이하가 참 굉장히 적잖아요. 예, 그래서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배우자 사업 소득이 있다. 그러면 웬만해서는 공제가 안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배우자의 사업이 잘 안 돼서 결손하거나 폐업했다. 라고 하면 100만 원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공제가 되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또 프리랜서 소득이 500만 원 있다. 공제 안 되는 거죠. 연소득이 100만 원 넘어가니까. 자, 근데 부모님이 임대소득이 있는데 분리과세다. 그러면 분리과세라서 종합합산 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가 또 됩니다.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모님이 있다라는 거 놓치지 마시고요. 또 배우자가 올해 오피스텔이나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을 팔아서 양도소득이 있다. 그러면 공제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소득이 없어야 된다라는 요건이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연령에 대한 요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는 연령에 대한 요건은 없습니다. 연령에 대한 요건이 있는 쪽은 부모님은 60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따로 사는 부모님도 공제가 됩니다. 형제들이 근데 중복으로 공제하면 안 돼요. 요거 많이 놓치고 문제가 많이 되는 내용이니까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자녀는 20세 이하의 자녀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고 하면은 갑자기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확 줄어들어요. 대학생 자녀들 요즘 돈도 많이 나가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자녀가 부양가족공제, 인적공제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 부양가족에 대한 판단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부양가족 체크리스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부양가족 체크리스트를 보면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배우자가 공제가 되느냐? 아까 살펴본 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기본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있나요? 예, 배우자 있어야 공제가 되겠죠. 뭐 이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배우자가 소득이 있나요? 배우자가 소득이 없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아니요 하면 근로소득만 있나요? 아니요. 근로소득 말고 다른 게 있어요. 연금소득이 100만 원 이하입니까? 맞아요. 100만 원 이하면은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넘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국세청 부양가족 체크리스트를 보면 내용을 잘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고 연말정산 절차를 보면요. 일단 소득공제, 아까 기본공제, 추가공제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1인당 150만 원, 추가공제는 경로우대 100만 원까지, 장애인은 200만 원까지, 한부모도 100만 원 이런 것들 놓치지 않도록 아마 회계팀에서 잘 해줄 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본공제 대상자만 잘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놓치기 쉬운 팁 중에 이제 주택 관련 소득공제 내용이 있는데요. 주택 관련 공제 중에서는 이제 장기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40%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있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의 이자에 대한 부분을 금액별로 상환 기간별로 3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고정금리 이런 것들을 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에 대한 소득공제를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기타 소득공제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신용카드 쓰는 거 이런 거 많이 공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출자 소득공제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벤처기업에 이제 직접 투자하게 되면은 3천만 원 이하는 100%를 해줍니다. 3천만 원이 소득공제된다? 굉장히 유리하죠, 그죠? 예, 금액이 굉장히 커서 중소기업 일반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벤처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참고로 봐주세요. 이제 세액공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새로 생긴 내용들, 그리고 근로소득공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자녀세액공제 부분을 보면은 기본공제 대상이 8세 이상부터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한 자녀 15만 원, 2명 30만 원, 2명 초과되는 1명당 30만 원을 해주는 세액공제인데요. 저는 이건 너무 약하다고 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출산 장려하려면 1년에 1,000만 원씩 자녀 한 명당 자녀세액공제 기준을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1년에 1,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한 달로 치면은 100만 원도 안 되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세액공제에 대해서 좀 아쉽다라는 포인트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금계좌 세액공제 최근에 바뀐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연말정산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이 최근에 고향사랑에 대한 기부금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본인의 고향에 기부하시는 분들 100%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기부금이라든가 종교단체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나오지 않는 거니까요. 이런 일반 기부금, 종교단체 뭐 이런 것들은 근로소득 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내용도 한번 체크해서 기부받은 금액을 잘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팀 월세 세액공제 부분이 있습니다. 요건이 7천만 원 이상 근로자
인 경우에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 기준시가 예전에 3억이었는데 4억으로 바뀌었고요.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가능하죠. 그리고 세대원이 주택 소유자가 아닐 것 이런 요건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주택이 있으면 월세세액공제 못 받아요. 부모님 주택이 있어도 월세세액공제 못 받습니다. 근로자가 월세 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15% 또는 17%를 금액 한도도 이게 좀 올랐죠. 이제 월세 사시는 분들은 세액공제가 많이 되니까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유리하죠. 그래서 월세공제에 대한 체크리스트 다 체크하시면서 세금 줄이는데 놓치지 않도록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맞벌이 부부에 대한 절세 팁을 몇 가지 드리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제를 누가 받는 게 좋아요? 소득이 높은 쪽에서 공제를 받는 게 좋겠죠. 배우자 연봉이 4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 15% 세율에 적용이 되니까 만약에 배우자가 더 연봉이 높으면 배우자가 받는 게 유리할 거고요. 맞벌이 부부가 의료비가 많다면은 누구의 카드로 지출하는 게 유리하냐? 의료비 세액공제는요. 총 급여액의 3%가 넘어야지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아주 많이 아프지 않는 이상 공제가 잘 안 됩니다. 의료비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공제 안 되는 의료비가 많기 때문에 아쉽죠. 그리고 의료비는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의료비를 많이 쓰는 분이 있으면 그분의 카드로만 한다는 게 좀 그죠? 예, 아쉽긴 하죠. 자, 그래서 소득이 적은 배우자 카드로 지출을 하는 게 사실 좀 유리하긴 합니다. 만약에 이제 다른 배우자가 카드를 썼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있는데 신용카드 세액공제는요 많이 써도 얼마 공제가 안 돼요. 신용카드 덜 쓰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절세 팁 추가적인 것 좀 몇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 교육비 세액공제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해당자가 이제 지출한 금액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뭐 대학원 가시는 분들 교육비 본인 거 본인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녀 학원비 카드는 누구 것으로 지출하는 게 유리한가요? 이런 질문 제가 많이 받는데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는요 사실 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교육비 중에서 대학 입학 전형료라든가 수능 응시료 이런 것들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요거는 소득이 높은 분의 카드로 지출하는 게 유리하겠죠. 연말정산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공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녀 공제나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하면 안 되고요. 소득 금액 100만 원 이상 부양가족 공제하면 안 됩니다. 요거 많이 세금 추징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 회사를 옮긴 경우에는 원천징수부 사본을 종전회사에서 받아놔서 그걸 가지고 새로 옮긴 회사에서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회사를 못 들어가신 경우에는 5월 달에 종소세 신고할 때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런 내용이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입니다. 연말정산 자료 내려받기를 통해서 내려받으면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기초적인 확인사항이라든가 월세세액 공제 놓치는 것들, 주택마련공제, 기부금 관련한 자료 놓치지 않도록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한 번 더 체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자료를 PDF로 받아가지고 회사에 전달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 비밀번호 거시는 분들 있어요. 중요한 자료긴 하지만 비번 걸면은 저희가 연말정산 해드리는 거 많이 도와드리지 못합니다. 미리 잘 준비하는 연말정산 가연세무법인에서 안내드렸고요. 여러분들 서류 잘 준비해서 전달해 주시면 많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